주지학의 말에 깜짝 놀란 장무기가 버럭 소리쳤다. 그러나 주지학은 천연덕슬의 말을 이어갔다. 무당파 막치렵을 모살한 계략은 모두 조정 대신인 여양왕의 딸 소민군주께서 꾸며낸 일이 아닙니까? 듣자 하니 그 여자가 지금 명교에 있다죠? 장교주, 어서 그 여자를 이리 불러내 천하 영웅들과 대질시켜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제야 장무기는 주지학이 자신을 함정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걸 깨달았다.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조민에게 원한을 품은 자는 양부인 사손에게 원한을 품은 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러니 이 자리에 조민을 불러낼 수는 없었다. 장무기는 아랫입술을 꽉 악물고 그 자리를 떠나려 뒤돌아섰다. 그런 장무기 등 뒤로 아미파 제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비웃었다. 명교의 교주께서 저토록 비굴하고 나약한 소인배일 줄 생각도 못했구나. 우리 병력 뇌화탄이 겁이 나서 도망가는 꼬락서니가 정말 우습구나. 그러자 곁에 있던 아미파 제자들도 큰 소리로 웃으며 함께 비웃었다. 장무기는 발걸음을 멈칫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등 뒤에서 점점 커져가는 야유와 조소를 외면하며 장무기는 곧바로 명교 측 울타리로 돌아왔다. 그때 양소의 차디찬 웃음소리가 광장 안팎을 쩌렁쩌렁 울렸다. 가소롭기 짝이 없구나. 아미파는 고작 병력 뇌화탄을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른단 말인가. 그대들 아미파가 화약의 힘을 빌려 힘을 과시하니 우리 명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러면서 손을 쳐들고 허공을 휘저었다. 그러자 등 뒤에서 흰옷 입은 동자 하나가 조그만 목재 받침틀을 받들고 나왔다. 목재 틀에는 오색 깃발 10폭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는데 양손은 그중 백색 깃발을 한 개 뽑아 손길 나가는 대로 툭 내던졌다. 그러자 자그만 백색 깃발이 바람결에 나부끼면서 광장 한복판에 떨어져 꽂혔다. 백색 깃발이 신호였던지 양소 배후에서 백색 연기를 뿜으며 불화살 한 대가 하늘 높이 수직으로 솟구쳤다. 그러자 지면을 뒤흔드는 발걸음 소리가 너른 광장 안에 가득 울리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백포로 머리를 동여맨 500여 명의 명교신도 한 부대가 장내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외파리 장기사 오경초가 통솔하는 예금기 부대 중 선발된 최정예 병력들이었다. 그들은 일제히 활을 경사각도로 허공을 겨냥하고 쏘아 올렸다. 그러자 한동안 공기를 찢는 소리가 울리더니 500여 대나 되는 장전이 광장 한복판에 꽂힌 백색 깃발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가지런히 내리박혔다. 그와 동시에 오경초의 휘파람 신호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금기 부대는 그 자리에서 쟁걸음으로 10여 보 전진하더니 등허리에서 표창을 꺼내 백기를 겨누고 일제히 날려보냈다. 표창 500자루가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날아가 화살의 원둘레 안쪽에 또 하나의 원을 그리고 내리꽂혔다. 그와 동시에 또다시 오경초의 휘파람 신호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금기 부대는 다시 10여 걸음 전진하더니 이번에는 허리춤에서 짧은 도끼를 꺼내들었다. 그러고는 백색 깃발을 겨누고 일제히 내던졌다. 500자루의 도끼는 표창 원둘레 안으로 또 하나의 원을 형성하며 지면에 내리꽂혔다. 그것을 본 군웅들은 모두 아연실색했다. 아무리 무공이 높다 한들 한꺼번에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1500자루의 병기를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무렵 명교는 원나라에 저항하는 의병 세력의 중추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대 단위로 싸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전술을 개발해왔다. 어느덧 명교는 무림의 단순한 교파에서 군대의 모습을 갖춘 강력한 무장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양소의 호언장담대로 아미파가 보유한 병력 뇌화탄이 아무리 살상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명교와는 규모나 조직의 성격면에서 내용 자체가 달랐다. 아무리 개인의 무공이 높다고 한들 정식 군대 앞에서는 한낱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그것을 잘 아는 군웅들은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명교의 무력 시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양소가 이번에는 청색 깃발을 잡더니 광장 한복판에 백색 깃발 옆에 던져 꽂았다. 그러자 어김없이 양소 배후에서 푸른 연기를 내뿜으면서 불화살 한 대가 허공으로 솟구쳤다. 이에 응답하듯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리고 청포로 이마를 동여맨 500명의 거목기 부대가 장내의 모습을 드러냈다. 거목기 부대는 10명씩 한 패가 되어 거대한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일사불란하게 보조를 맞춰 광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들고 있는 통나무는 대충 보아도
천근은 되어 보이는 통나무였다. 그리고 그 통나무 좌우로 10여 군데 쇠고리로 된 손잡이가 박혀 있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들이치라고 우렁차게 외쳤다. 그러자 500명이 동시에 우렁찬 기합 소리를 지르더니 거대한 통나무 50개를 동시에 허공으로 솟구쳐 올렸다. 허공으로 솟구친 통나무는 마치 허공의 도면을 그리듯 어떤 것은 높게 어떤 것은 낮게 또 어떤 것은 좌우로 엇갈려 날아갔다. 곧이어 귀청이 떨어질 듯한 요란한 굉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어느새 허공으로 솟구친 통나무는 사나운 기세로 서로 맞부딪혔다. 귀청을 때리는 굉음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50개의 통나무 중 단 하나도 허공을 때리며 빗나가는 것이 없었다. 이것은 거목기가 견고한 성문을 격파하기 위해 개발한 진법이었다. 만약 이 진법을 사람들에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켜보는 군웅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거목기의 충격적인 시범이 끝나자 양손은 붉은 깃발을 뽑아 광장 한복판에 던져 꽂았다. 그러자 어김없이 양소 배후에서 붉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화살 한 대가 허공으로 솟구쳤다. 이번에는 붉은 두건을 쓴 열하기 부대가 광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 500명은 저마다 손에 분사통을 한 개씩 들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분사통에서 기름을 뿜어내 광장 안에 뿌리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열하기 장기사가 손을 번쩍 들어 유황탄을 기름이 뿌려진 곳으로 던졌다. 그러자 유황탄이 터지면서 기름에 불이 옮겨 붙는가 싶더니 광장 안은 삽시간에 불바다로 바뀌고 말았다. 화염이 맹렬한 기세로 솟구치며 감당할 수 없는 열기를 쏟아내자 군웅들은 아연실색하여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기름에 붙었던 불길이 수그러들자 양소가 이번에는 검은 깃발을 뽑아내 던졌다. 그러자 흑두건을 쓴 500명의 홍수기 부대가 소화기를 탑재한 수레스물대와 도기로 빚어 만든 분사통 그리고 큼지막한 물통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10여 명이 10대나 되는 죄수 호송용 함거를 떠밀고 앞장서서 들어왔다. 장기사 당양이 함거를 열라고 지시했다. 그 말에 함거 뚜껑이 활짝 열리자 거기서 나온 것은 죄수가 아니라 20마리나 되는 이리떼였다. 너른 공터에 풀려나온 이리들은 흉포한 눈빛을 번뜩이면서 허연 송곳니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다. 군웅들은 이게 또 무슨 희한한 연극인가 싶어 두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때 장기사 당양이 뿜으라고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100여 명의 홍수기 대원들이 침착하게 손에 들고 있던 분사통으로 물을 뿜어냈다. 100개나 되는 물줄기가 이리떼를 향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그 순간 지독한 양냄새가 군웅들 코를 자극했다. 잠시 후 독수를 맞은 이리들이 바닥에 쓰러지더니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껍질과 살이 문드러져 타다 남은 숯더미로 바뀌고 말았다. 홍수기가 분사한 물줄기는 유황과 초석 등의 약물로 혼합해 만든 극독으로 부식성이 강했다.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역겨운 비린내를 맡으면서 군웅들은 저마다 모골이 송연해졌다. 홍수기 제자들은 분사통으로 군웅들을 겨누며 위협했다. 분사통 주둥이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그곳에 앉아있던 군웅들은 기겁을 해서 저도 모르게 얼굴빛이 질린 채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잠시 후 홍수기가 물러가고 양손은 다시 황색 깃발을 내던졌다. 그러자 100여 명의 후토기 제자들이 모래와 생석회를 실은 수레를 한 대씩 밀면서 광장 안으로 들어섰다. 군웅들은 지금 나오는 홍수기의 병력이 앞선 부대들에 비해 너무 적은 것에 의아스러움을 느꼈다. 후토기는 광장 한가운데 둥글게 원진 형태로 늘어서더니 일제히 삽으로 땅바닥을 맹렬히 파기 시작했다. 잠시 후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그 모습을 보고 수천의 군웅들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저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둘레가 30-40척 남짓한 거대한 구멍이 광장 한복판에 뚫려 있었다. 지면이 풀썩 꺼져 내린 것이다. 잠시 후 구멍을 중심으로 변두리의 지표면이 꿈틀꿈틀 들썩이더니 난데없이 땅속으로부터 사람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걸 보고 군웅들이 대경실색했다. 광장 여기저기서 무쇠투구를 쓴 후토기 제자들이 지상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사방이 온통 비명소리로 가득하고 영웅대회장은 뿌연 흙먼지로 일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땅속에서 솟구친 후토기 제자 400명은 저마다 손에 삽을 들고
앞서 등장한 100명의 동료들과 합류했다. 이들은 진즉부터 소림사 산문 바깥에서부터 땅굴을 파고 광장까지 잠입해 그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을 지표로 바로 밑에까지 파놓았다. 그런 다음 두꺼운 널판으로 떠받쳐 올리고 그 밑에 나무 기둥으로 버팀목을 해놓은 것이다. 장기사 안원이 큰 소리로 명을 내리자 400명의 후토기 제자들이 일제히 버팀목을 뽑아냈다. 그러자 광장 지면이 한꺼번에 함몰되고 지하에 잠복해 있던 제자들이 흙더미를 헤치고 뛰어나왔다. 이리떼의 시체와 타다 남은 기름 찌꺼기는 이미 광장에서 보이지 않았다. 급작스레 함몰되니 구멍 속으로 꺼져 들어간 것이다. 앞서 등장한 후토기 100명이 미리 준비한 모래와 생석회를 쏟아넣고 부지런히 삽질해서 구멍을 메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광장 안은 다시 매끄러운 평지로 변했다. 이윽고 시연을 마친 후토기 제자들이 안원의 호령에 따라 장교주를 향해 일제히 읍내를 올리고 철수했다. 군웅들은 이리떼의 시체와 기름불에 그을린 자신들이 함께 파묻힌 것만 같아 자꾸만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쨌든 이것으로 명교 오행기의 시위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군웅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병력을 거두어들인 양소가 오색 깃발이 꽂힌 목재틀을 등 뒤 동자에게 넘겨주었다. 그러고는 싸늘한 눈초리로 주지약을 쏘아보았다. 오행기가 물러간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광장은 쥐 죽은 듯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한참이 지나서 소림사 측 노승 하나가 공지대사 등 뒤에서 몸을 일으켰다. 조금 전 명교 측의 전쟁놀이 연출은 잘 보았소. 그러나 오늘 여러 문파가 이곳에 모인 것은 무공을 겨루기 위함이요. 그러니 아까 몇 분 시주들께서 제의하신 대로 무공 대결을 통해 승리한 최후의 일이니 사송과 도룡도 문제를 결정하는 게 좋겠소이다. 대결 방식은 오직 한 가지, 단독 대결입니다. 만약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차후 무림공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누군가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병력 뇌화탄이나 독화, 독수 따위를 사용하는 것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노승이 잠시 생각하더니 곧 대답했다. 출전하시는 분이 암기에만 능할 수도 있으니 암기를 쓴다고 해서 누가 뭘 할 것은 아닌 것 같소. 그리고 그중 몇몇 분이 암기에 독약이나 독수를 발라 쓰더라도 역시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합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곁에서 암습을 가한다면 대회 규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 계신 군웅들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될 것이오. 노승의 말에 대다수 군웅이 찬성했다. 이때 공동호로 중 셋째 당물량이 일어났다. 누구든지 두 판을 내리 이기고 나면 일단 물러나서 휴식을 취하고 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기로 합시다. 그리고 어느 방의 문파든 출전자는 두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소? 만일 여기 모인 수천 명이 한 사람씩 모두 싸운다면 100일이 걸려도 대회가 끝나지 않을 것이오. 당물량의 제의는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 팽영옥이 웃으며 동료들을 돌아보고 말했다. 공동파 역시 오늘 우리를 도우러 온 것이 분명하군. 두 판을 이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우리 교주님께 가장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두 사람만 출전한다면 교주님 말고 우리 중에 누가 나서야 할까? 명교 수뇌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속으로는 나서고 싶었지만 섣불리 앞으로 나설 수는 없었다. 사안도 막중했지만 먼저 나서는 것은 자기 무공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두 눈치만 보며 장무기의 결정을 기다렸다. 장무기는 고민 끝에 광명우사자 범효에게 남은 출전권을 제의했다. 교주가 자신을 지명하자 범효는 뛸 듯이 기뻐하며 허리 굽혀 명을 받았다. 명교 수뇌부들 역시 평소 범효의 무공 실력을 익히 아는 터라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때 조민이 범효를 불렀다. 소림파 공지대사는 당신한테 악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출전하는 걸 보면 누구보다 먼저 공지대사가 나서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승부를 쉽게 예측하기도 힘들거니와 설령 이긴다고 해도 고대사님은 기력을 탈진해서 더 싸우기 힘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고대사가 먼저 공지대사에게 찾아가서 도전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훗날 때도 만안사에서 단둘이 결투를 하자고. 그 말을 듣고 범효가 묘책이라며 두 손바닥을 마주쳤다. 공지대사가 범효의 정식 도전을 받아들여 만안사에서 대결하기로 약속하기만 하면
오늘은 공지대사가 출전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명교의 가장 강력한 적 중 한 명인 공지대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묘책이었던 것이다. 이 무렵 광장 사면 울타리 안에서는 여러 방해 문파 군웅들이 자기네들끼리 둘러앉아 머리를 맞대고 공론을 벌이고 있었다. 범효는 주최자 측 울타리 앞으로 다가가서 공지대사를 향해 폭권의 예를 올리며 말했다. 공지대사, 언제 다시 한번 대도 만안사에 다녀오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아니나 다를까 만안사라는 말 한마디에 공지대사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다. 만안사는 그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큰 치욕과 수모를 겪은 곳이었다. 공지대사가 싸늘한 눈빛으로 범효에게 물었다. 거긴 가서 뭘 하려고? 그러자 범효가 가벼운 미소를 보이며 답했다. 우리 두 사람은 만안사 절간에서 원수지간이 되었소. 그러니 그 원한을 현지에 가서 풀어야 하지 않겠소? 대사님께서 진짜 용기가 있으시거든 명년 정월 대보름 원소절에 불초 소생과 만안사 뒤뜰에서 일전을 겨뤄보도록 합시다. 공지대사로서는 거부하지 못할 공개적인 도전이었다. 좋소. 명년 정월 대보름날 우리 대도 만안사에서 만납시다. 범효는 미소를 띤 채 다시 한번 정중히 폭권의 예를 올리고 발길을 돌렸다. 그때 등 뒤에서 공지대사의 말이 들려왔다. 참으로 좋은 계책이요. 범효는 잠시 발걸음을 주춤했지만 이내 뒤돌아 환한 미소로 답하고는 명교 진영으로 돌아왔다. 얼마 안 있어 떠들썩하던 광장 안이 차츰 조용해졌다. 그때 공지대사 뒤에 앉아있던 달마당 노승이 목청을 돋우어 낭낭하게 외쳤다. 이제부터 무림규칙에 따라 무공시합을 시작하겠소. 칼에는 눈이 달리지 않았으니 다치든 죽든 각자의 처눈에 맡겨야 할 것이외다. 누구든 마지막까지 남은 자에게 사송과 도룡도를 맡길 것이오. 이윽고 출전하겠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왔다. 장무기를 비롯한 고수들은 어차피 한 사람이 두 판을 내리 이기면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굳이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저 여러 군웅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실력을 뽐내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합 초반을 장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합은 점점 격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그걸 보면서 훗날 여러 문파들이 서로 원수를 갚겠다고 죽고 죽이는 보복전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광장 안의 무공 대결은 꼬박 2시즌이나 지속되고 그 사이에 붉은 해는 서편으로 기울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출전자들의 무공 실력도 점차 더 강해졌다. 태산에 올라가 보지 않고서는 하늘과 땅이 얼마나 높고 넓은지 모르는 법이다. 고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자 명성을 떨칠 기회라 생각하고 뛰어들던 사람들은 점차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전 의사를 접는 사람이 속출했다. 신시 무렵 개방의 장발용두가 상서배교의 대표로 출전한 여걸 팽사랑을 보기 좋게 쓰러뜨렸다. 앞서 개방은 화산파와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그렇게 기세등등해진 장발용두는 아미파 진영을 바라보면서 들으라는 듯이 코웃음 섞어 말을 건넸다. 곱디고 온 아가씨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소? 기껏해야 도검 아니면 암기 따위나 쓰겠지. 이 말을 들은 주지학이 곁에 앉은 송청서에게 몇 마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러자 송청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송청서는 장발용두 앞에 공손히 두 손 모으고 정식으로 도전했다. 용두 형님, 제가 형님의 고명하신 초식 한 수 배우겠습니다. 장발용두는 송청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얼굴빛이 시퍼렇게 질렸다. 송청서 이 간살 맞고 악독한 놈아. 네 놈이 진우량의 명을 받고 우리 개방에 몰래 섞여 들어왔으렸다. 사방주를 살해한 음모에 분명 네 놈 역시 한몫 거들었을 거다. 그런 야비한 짓을 저지르고도 내 앞에 뻔뻔스레 낯짝을 들이밀어. 그러자 송청서가 싸늘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밥 빌어먹는 거지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이 어르신의 본색을 알아보지 못한 걸 탓하지 않고 누굴 원망하는 것이냐? 그 말을 듣고 장발용두가 호통쳤다. 널 낳아준 아비의 무당파조차 배반한 놈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두고 봐라. 아미파 역시 니놈 손에 큰 곤욕을 치를 날이 올 테니까. 남들이 다 듣도록 고래고래 악담을 퍼붓는 장발용두 앞에 송청서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둥아리 다 놀리셨소? 장발용두는 그 말에 더는 대꾸하지 않고
일장을 후려쳐갔다. 그러자 송청서는 몸을 틀어 피하더니 아미파 절초인 금정면장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장발용두의 공격은 인정사정이 없는 살초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대결은 무공 실력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중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필사의 대결이 되고 말았다. 송청서가 아무리 무당파 3대 제자 가운데 발군의 실력을 보유했다고는 해도 장발용두는 개방의 장로급 고수였다. 그냥 맞붙어도 실력에서 밀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 아미파의 투신에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금정면장으로 싸우니 자연히 위험한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송청서는 서투른 금정면장을 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당파 고유의 면장으로 장발용두의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했다. 무당파의 면장은 송청서가 어릴 적부터 20여 년 세월 동안 몸에 배도록 철저히 익힌 무공이었다. 아미파의 금정면장과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공력을 운용하는 방식이나 적의 공격을 풀어내는 방식이 전혀 달랐다. 속사정 모르는 남들이야 그저 패색이 짙던 송청서가 차츰 열세를 만회한다고 여겼으나 을리정은 보면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송청서 이 배은망덕한 놈아.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구나. 무당파를 배신하고 나간 놈이 무당파의 무공으로 치사하게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냐? 제 아비도 필요 없다고 저버린 불효자 놈이 아비가 손수 가르쳐준 무공은 필요한가 보구나. 천하의 비열한 놈 같으니. 을리정에게 호통을 들은 송청서는 얼굴이 벌개져서 마주 고함을 질렀다. 무당파 무공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시오. 이거나 똑똑히 보시구려. 그러더니 송청서의 왼손이 장발용두 눈앞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장발용두는 느닷없이 눈앞에서 8개나 되는 5손가락의 환영을 마주했다. 어리둥절한 장발용두가 멈칫하는 순간 송청서의 오른손이 급작스레 뻗어오르더니 장발용두의 정수리를 5손가락으로 푹 소리가 나도록 힘차게 찔러 넣었다. 그걸 보고 관전하던 군웅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송청서는 핏물과 뇌수가 질퍽하게 묻은 5손가락을 뽑아냈다. 곧이어 장발용두의 우람한 몸이 뒤로 맥없이 벌렁 낮아빠졌다. 장발용두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겨 즉사하고 말았다. 송청서가 피로 더럽혀진 5손가락을 번쩍 쳐들어 보이면서 을리정을 향해 차갑게 웃었다. 무당파에 이런 무공이 있기나 하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